혼자 남겨진 고즈넉한 한옥 저택. 서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자수 보관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봉황문 병풍으로 향했어요. 주인이 없는 지금 왜인지 그 미완성의 병풍이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솜씨를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죠. 40년 만에 손에 든 바늘과 실로 수놓은 삼색 봉황의 날개짓이 한 남자의 얼어붙은 기억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실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60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아직도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자리한 이 전통 한옥 대저택은 서연이 지난 15년간 몸담고 있던 직장이자 제2의 집이었어요. 대기업 한성그룹 최준호 회장의 저택이었죠. 저택 곳곳에 소장된 귀중한 전통 자수품들을 관리하고 복원하는 것이 서연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바로 보관실 깊숙한 곳에 자리한 봉황문 자수 병풍이었어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그 병풍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그 병풍의 상태를 점검했죠. 습도와 온도 그리고 먼지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유리 보호막을 열어본 적은 없었어요. 최 회장의 엄격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병풍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보기만 하세요.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최 회장이 차갑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연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병풍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경. 어린 시절 기억이 아스라하게 떠올랐습니다. 달빛 보육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곳에서 몰래 주워온 실과 바늘로 처음 수놓았던 작은 봉황 그리고 독학으로 익혔던 삼색 기법. 그 모든 것이 이 병풍 앞에 서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서연 씨. 최준호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회장님. 서연이 급히 보관실에서 나와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프랑스에 다녀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 전통 예술 전시회가 있거든요. 한지원 여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집 잘 부탁해요. 아, 그리고 민재가 가끔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세요. 네, 편히 다녀오세요. 서연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어요. 최민재는 최준호 회장의 조카였는데 왠지 서연을 대할 때마다 시선이 어색했거든요. 공항으로 떠나는 차가 사라진 후 고요해진 저택에 서연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했지만 이렇게 넓은 집에 완전히 혼자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 저예요. 최민재입니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의 민재가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고생 많으시죠? 혹시 이 집에 있는 자수품 목록 같은 거 있나요? 그리고 감정가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어요. 그건 회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아, 그냥 궁금해서요. 삼촌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하셔서. 민재의 눈이 이상하게 번뜩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렇군요. 민재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럼 저 혼자 좀 둘러봐도 될까요? 어릴 때 자주 왔었는데 추억도 생각나고. 네, 물론이죠. 하지만 서연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보관실 쪽으로 향하는 걸 보며 조용히 따라갔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민재가 자수품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감탄에는 진짜 감동보다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저 병풍은 뭐예요? 민재의 시선이 봉황문 병풍으로 향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 그건 정말 아름답네요. 혹시 만져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소리쳤어요.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목소리였죠. 아, 죄송해요. 회장님께서 그 병풍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민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보네. 그날 밤, 민재가 떠난 후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혼자 남은 보관실에서 봉황문 병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병풍의 봉황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자꾸 마음이 이상하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병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릴 적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서 낡은 실로 자수를 놓던 그 외로운 시간들이요. 이상해. 왜 이 병풍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나? 서연의 손이 저절로 보호막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손을 뒤로 뺐어요. 안 돼. 회장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의 꿈속에는 봉황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작은 손을 잡고 자수를 가르쳐주는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깨어났을 때 서연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신도 모르는 그리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정체를 서연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던 그 시간,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 후기 자수품들이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요? 한 점당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봉황문 병풍은. 그건 정말 특별하거든요. 민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삼촌이 프랑스에 간 지금이 기회예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끄는 민재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편 서연은 자수보관실에서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봉황문 병풍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만져서는 안 되는 걸까요? 서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끌림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 같은 것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호 유리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손을 뒤로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풍을 더 가까이서 보니 미완성된 부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봉황의 꼬리 부분과 구름 문양의 일부가 비어 있었죠. 누가 이걸 만들다가 멈춘 걸까요? 서연의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마치 누군가의 아픈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보관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 씨?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아, 민재님. 일찍 오셨네요.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혹시 자수품들 목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재의 표정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보다 말투도 어색했죠. 목록이요? 무슨 일로? 아, 그냥. 삼촌께서 정리를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민재의 눈빛이 계속 봉황문 병풍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에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요. 가족인데. 민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스며들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규정이라서. 민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민재가 나간 후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녀는 다시 봉황문 병풍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냥 한 번만. 가까이서 보기만 할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호 유리의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삑삑거리는 경보음이 잠시 울렸지만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끄고 말았어요. 유리판이 조용히 열렸어요.
처음으로 아무런 장벽 없이 바라본 봉황문 병풍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40년이 흘렀지만 색깔은 여전히 선명했고 금실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병풍 한쪽 구석에 작은 핏자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의 작은 지문 자국이 보였어요. 이건 뭐지?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JM 1984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1984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자신이 태어난 해였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며 바늘질을 가르쳐주던 기억이었어요. 지민아, 이렇게 해야 해.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자수 도구함을 가져왔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연의 손은 이미 실과 바늘을 들고 있었어요. 미완성된 봉황의 꼬리 부분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를 완성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바늘을 들이밀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기법인데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한 땀 한 땀. 서연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미술품 감정사 김태훈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감정사라고? 왜 갑자기? 그녀는 황급히 바늘과 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 담을 놓은 후였어요. 어떡하죠? 들킬 거예요. 서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보호 유리를 다시 닫으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쪽이 보관실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민재의 목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들렸어요.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간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옳은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친숙했지만 동시에 기억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파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전시회장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한지원이 남편의 굳어진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어요. 아니야. 뭔가. 집이 걱정돼.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40년간 키워온 직감이 그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시회는 내일까지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내일 밤 비행기로 갈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그런 직감은 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 시각 성북동 저택의 자수보관실에서는 서연이 봉황문 병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상해.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병풍이 자꾸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미완성된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처럼요. 실과 바늘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간 이 집에서 일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건드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조금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황의 깃털 부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바늘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민아, 이렇게 해봐. 갑자기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보관실엔 아무도 없었죠. 누구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다시 바늘을 든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주던 느낌. 함께 웃으며 실을 꼬던 기억. 아빠, 이거 맞아? 그래, 우리 지민이가 정말 잘하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걸까요? 보육원에서는 혼자 자수를 배웠는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어요. 봉황의 꼬리 깃털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병풍 구석에서 희미한 글씨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JM 1984라는 작은 글씨가 금실로 수놓여 있었거든요. J와 M. 1984년. 서연은 1979년생이었어요. 1984년이면 그녀가 5살 때였죠. 그런데 왜 이 글씨를 보니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새벽 4시가 되자 서연은 마지막 한 올의 시를 꿰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봉황의 날개가 완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간 미완성이었던 작품이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믿을 수 없어. 그 순간 보관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였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성된 봉황문 병풍을 보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저는 그냥 너무 아파 보여서. 서연이 황급히 일어서며 변명했지만 준호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병풍에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기법, 이 매듭 방식. 준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40년 전 딸과 함께 구상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 눈앞에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아무도요. 그냥 제가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대답에 준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였어요. 너의 오른쪽 손목을 보여줘. 네. 서연은 당황했지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손목에 있었어요. 준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민이. 회장님? 40년을 찾았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인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실들이 다시 엮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작은 체구, 섬세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손목의 반달 모양 흉터. 40년 전 딸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시간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은 자수실에서 시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서연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15년간 일했지만 준호가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요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물론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서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목 흉터를 문질렀습니다. 별거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달빛 보육원이요. 5살 때부터 10살까지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딸이 실종된 곳과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보육원이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아무것도.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늘 아픈 상처였거든요. 자수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보육원에서 혼자 익혔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늘 구석에서 실과 바늘을 만지작거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수를 할 때만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삼촌, 왜 서연 씨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며칠 전 병풍을 무단으로 만진 걸로도 모자라서. 민재야, 지금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중이다. 준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담겼어요.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촌,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당장 해고하세요. 그만.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미안해요, 서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민재가 나간 후 준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4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납치 사건 당시 경찰이 남긴 모든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문화재 밀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됨. 최준호 가문의 전통 자수 기법을 노린 것으로 보임. 그제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수상한 행동들, 자수품 목록을 요구했던 일들. 다음 날 준호는 비밀리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서연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 틀렸다면? 40년간 품어온 희망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지원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혹시 서연 씨와 관련된 거야? 당신이 그 애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DNA 일치도 99.99%입니다. 의사의 말이 천둥처럼 울렸어요. 준호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민아, 내 딸.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아니 지민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재의 정체를 밝히는 것. 40년 전 그 사건과 지금의 자수품 밀매 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준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거예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99.99%.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서연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서연은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병풍을 만진 일로 큰 화를 내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어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서연 씨, 아니. 지민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민이라는 이름 기억나지 않나요? 어떻게 그 이름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아주 오래된 따뜻했던 기억의 파편들이요. 준호는 서재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 속에는 5살 정도의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눈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실과 바늘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젊은 준호가 앉아 있었고요.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제 딸 최지민이에요. 서연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점이 선명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자리예요. 아, 아니에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보육원에서. 달빛 보육원이죠? 1989년 5월부터 1994년까지. 준호의 정확한 답에 서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5살 때 납치됐어요. 4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매순간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메말라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부모님이 없는. 아니에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을 버린 적 없어요. 한순간도 단 하루도.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함께 자수를 놓던 오후,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빠. 작은 중얼거림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 맞아요. 나는 당신의 아빠예요. 지민아, 내 딸아. 준호가 서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이 딸이에요. 내 소중한 딸이에요. 서연이 준호의 품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아빠.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바로 그때 지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어머나. 지원은 둘이 껴안고 우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원아, 지민이에요. 우리 지민이가 돌아왔어요. 지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지민이? 정말 지민이가? 서연이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지원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지원이 서연을 꽉 껴안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자수품 밀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봉황문 병풍 앞에서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이 병풍 우리가 함께 구상했던 거 맞죠?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럼요. 5살짜리 지민이가 봉황은 가족이니까 함께 있어야 해요라고 했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3마리 봉황을 그렸구나. 지민이 감탄했습니다. 3마리 봉황.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을 뜻하는 거였어요. 1년 후 국가무형문화재 전시회장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중앙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봉황문 병풍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지민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40년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완성한 역작이에요. 도슨트의 설명에 관람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지민은 병풍 앞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옆에는 준호와 지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된 기분이야. 지원이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저도요, 엄마.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3마리 봉황이 그려진 병풍 앞에서 진짜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봉황이 둥지로 돌아온 거예요.